한동훈 씨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용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한동훈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조금 이제 수위가 높아진 측면이 있지만 그건 딱 한동훈인 이슈에 국한되는 것이다 라고 또 말씀드리고 네. 네, 이제는 뭐 사실 우리 당 얘기할 게 별로 없죠. 공천 그래서- 마무리되면 대우투쟁해야죠.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다 모두가 이제 힘을 합쳐서 지방선거로 나아가자. 네. 함께 그것만 생각하자라고 해서 사실 한동훈 씨에 대한 얘기 우리 사실 안 하고 있었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잊혀진 지도 네. 오래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스물스물 이 이제 연대설이 나오면서 또 이 한동훈 씨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이른바 주한연대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이제 이 주한연대라는 것이 떴는데 오늘 이 주한연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주호영 의원께서 네. 한동훈 안 묻히고 싶다. 이 연대설에 대해서 딱 선을 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는 주호영 의원 측에서는 계속 불편한 기류였어요. 그렇죠. 근데 한동훈 씨가 이제 추경호 의원이 만약에 대구시장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달성 지역이잖아요. 달성 같은 경우에는 아유, 잘 아시죠? 어림없죠. 배신자가 발들일 수 없는 예. 지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정치적 레거시가 그렇죠. 충분히 스며들어 네.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감히 발을 들일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가 조금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에서 뭐 이렇게 좀 침바르듯이 기웃기웃 거리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요. 부산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재보궐이 어디 날지가 명확하지가 않고 일단 주호영 의원의 지역구도 컷오프가 됐잖아요. 출마가 막혔기 때문에 재보궐이 날 확률이 이제 무소속 출마를 제외하면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한동훈 씨가 대구에 나올 가능성이 없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신지호 의원의 이 전 전략부총장의 얘기가 발단이 된 것 같아요. 주호영 의원이 무소속 출마하면은 그 자리에 한동훈이 갈 수 있다. 여기서 시작을 한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호영 의원 측에서는 한동훈 묻히면 큰일 난다. 화들짝 놀라는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네. 대구의 실질적인 민심을 좀 많이 들어보고 취재를 해보면요. 이거는 바로 드러납니다. 네. 예. 대구에서 사실 이제 한동훈이라는 그 이름 자체의 이미지와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이제 모습들이 사실 그닥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아니고, 이제 주호영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조금 뭐 당원에 대해서 이제 뭐 한줌 뭐 이런 발언도 조금 그렇죠. 있었고 한줌 해서 당원들. 강성 지지층의 어떤 좀 비판을 받다 보니 한동훈 씨와의 어떤 연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혹 추측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모두 이제 그냥 하나의 썰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께서 이제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번에 서문시장에 갔다 오고 나서 한동훈 진영에서는 두 번 다시 대구는 얘기 안 한다고 해요. 아, 그래요? 비판을 너무 많이 받아서 현장에서 막 욕 막 귀에 막 다 듣고 영상도 이러니까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이제 한동훈 팬클럽들이 이제 누가 봐도 외지인의 말투로 더 이상은 왜 욕을 하세요? 그러면서. 더 이상은 대구는 이제 얼씬을 못한다 이런 이제 예.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마저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뭐 맞아요. 버스 대절 해가지고 그게 무슨 지역 민심이 아니라 버스 민심 아니냐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렵게 또 사람 모아가지고 갔더니 서문시장에서는 매출 올라갔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네. 여기가 어디라고 그러니까요. 이런 반응들 보면서 대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 부산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냥 여지는 남기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얘기 나온 것도 주호영 의원은 가만히 있는데 한동훈 씨가 좀 질척거린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러니까 말했잖아. 헤어진 남자친구처럼 자니? 이런 것 같다고 나 자꾸 얘기한다고. 주호영과 이미 연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게 표현이 되게 묘해요. 뭐 합의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연대의 의미는 넓은 의미로서 이런 거지. 그렇죠. 그 특유의 또 합법으로. 특유의 합법으로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석의 여지를 또 남기는. 근데 부산도 여러분, 부산도 주진우 의원님이 선 그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부산도 이제 뭔가 주진우 의원과 이 한동훈 씨와의 이 연대설이 막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니까 부산도 지금 한동훈 묻히면 안 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께서 바로 선 긋고 나섰습니다. 이런 네. 연대설은 아니다. 확실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주진우 의원 측에 저도 이제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일단은 뭐 확실한 입장을 못 밝히는 거는 저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적어도 아유. 한동훈이랑 같이는 안 간다. 네. 이제 이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약간 우려하는 지점이 해운대가 혹시 자리가 비면 한동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예. 하는데 이제 주진우 의원 측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부산시장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이제 빈 지역구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도부나 공관위 차원에서 결정할 몫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제가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어쨌거나 공통된 부분들은 우리가 한동훈이랑 연결된 거 아니야라고 의심을 받고 있던 거의 모든 정치인들이 철저하게 거리두기하고 부정하고 나섰다라고 하는 네. 점, 이게 지금 한동훈 씨 입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이 얘기까지만 좀 해볼게요. 네. 대구 경선이 아직 깔끔하게 정리는 안 됐잖아요. 왜냐면 지금. 오늘 이제 주호영 네네. 의원이 뭐 한동훈 씨와 전혀 별개의 이슈로 어쨌거나 가처분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컷오프가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까지의 분위기인데요.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정당의 이 일을 가지고 쪼르르르 자꾸 사법부에 들고 가는 것 가족끼리 자체가 소송 거는 거랑 똑같죠. 예, 이건 예.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당의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가처분 이제 소송에서 자꾸 인용이 되는 사례가 몇 번 나오다 보니 남부지법. 네, 남부지법. 가처분 맛집으로 지금 네. 주호영 의원도 남부지법으로 남부지법으로. 가셨다고 네.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자꾸 이 우리 정당의 일을 자꾸 이렇게 사법부로 가져가는데 일단 이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공천에 대한 것은 가처분이 인용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것까지 정당의 공천이라는 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인 전략적인 당의 결정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뭔가 이것을 가처분을 뭐 신청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걸 네. 가지고 인용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가처분의 결과를 보고 뭔가 이제 뭐 무소속에 대해서 네.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렇게 지금 주호영 부회장께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게 아마 쉬운 결정은 아닐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 주호영 의원께서 이제 수성구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이 당선된 적은 있어요. 네. 근데 그때의 장면과 지금의 장면은 완전히 달라요. 그럼요. 예.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의 시장으로 지금 출마를 한다는 거잖아요. 한다고 거의 임박했습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또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승리한 이제 주자가 국민의힘 주자로 나설 것이고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네. 이게 이길 수 있는 무소속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이 무소속은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틀 전인가요? 어제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은 대구 지역에서도 사실 지금 김부겸 전 총리가 상당히 약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우리 후보들을 다 대더라도 이진숙 위원장만 아마 오차범위 내에서 다투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네. 했고 다른 후보들은 밀린다라고 하는 결과였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무소속으로 표까지 갈라먹는 그림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참 대구 경선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자로 봤을 때는 김부겸 전 총리가 35% 정도가 나오고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을 합친 숫자가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지금 우리 근데 후보가 그렇죠. 찢어져 있고 지금 이제 나눠져 있다 양자로 보니. 가니까 네. 김부겸 쪽에서 과반 가까이를 먹고 우리 당 후보들은 오로지 흡수를 못해요.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경선 과정에서의 좀 이런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하는 분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저도 대구에 한번 이제 쭉 전화를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일단 이진숙 위원장님 처음 컷오프 되시고 저도 너무 깜짝 이진숙 위원장 얘기를 놀래가지고 해야죠. 예. 너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캠프 쪽에도 연락해보고 또 이진숙 위원장님께도 전화 한번 드려봤어요. 네. 많이 놀랐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저도 놀랐고 이제 이준석 위원장도 놀라셔가지고 그럼요. 그런 상황인데 초반에는 거의 단식까지 불사했다고 합니다. 네. 이 이제 대구시장 이제 경선 이제 국면에서 계속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 1위를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제 컷오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드시고 그래서 단식도 불사했다라고 하는데 캠프에서 많이 말리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로 강한 의지가 이제 있으셨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정현 공간위원장과의 면담을 지금 요청을 요청했죠. 하셨습니다. 예. 네. 도대체 어떻게 된 이제 일인지 어떤 전략으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조금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금 경선 과정에서 사실은 뭔가 뚜렷할 만한 기준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전에 조율됐다거나 한 부분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소통,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조금 친절하게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참 중요한 게 일단은 당대표께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정현 공관위원장에게 면담 신청을 했는데 제가 아까 방송 직전까지 확인한 바로는 아직 회신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정현 위원장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면은 면담 신청하는 컷오프된 후보들 다 만나주기 시작하면 정말 업무 로드가 끝도 없이 늘어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경우에는 경선 1위를 달리던 후보를 컷오프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지자분들께서 굉장히 답답해 하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좀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진숙 위원장 측에 지금 좀 기류를 보자면 면담 신청까지 했는데 혹시 답변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보궐선거 같은 것도 어쨌거나 뭐 대략적인 가이드라도 있어야 뭐 믿고 기다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도 아니 뭐라도 나한테 들리는 게 있어야 내가 원내 진입을 목표로 방향을 틀든 무소속 출마를 해가지고 뭐 나중에 단일화 뭐 전철을 밟든 뭐 가처분을 걸든 할 텐데 지금 아는 게 없다. 이 답답함을 토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래도 우리 같은 동지들끼리 지금 조율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부분들 충분히 소통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박미연 대변인 같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고민이 있어서 네. 사실 지도부 측에도 얘기를 하고 공관위 측에도 조금 이제 요청을 드렸었어요. 네. 조금 이제 이런 스킨십 이제 일은 벌어졌으니까 사후 마사지라도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이제 측면에서 이런 걸 했다라는 이제 얘기라도 해야 된다.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제가 알기로 공관위 쪽은 모르겠지만 지도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통화를 하신 걸로 좀 알고는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공관위원장 이정현 공관위원장께서 컷오프를 하면서 하신 말씀으로는 더 큰 우리 당의 뭐 육선 주호영 부의장님도 그렇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 방통위원장도 그렇고 큰 거물 인물이시기 때문에 더 큰 정치를 위해 우리 당을 위해서 뭔가 힘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제 컷오프의 그 변을 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것을 두고 이진숙 위원장님의 어떤 원내 진입 그다음에 재보궐 출마가 많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나경원 의원님도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내면서 우리의 전투력 높은 전사 이진숙이 국회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김민전 의원님께서도 직접 이진숙 위원장님이 좀 국회로 와서 같이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최민희랑 최민희랑 한판 하셨으면 승부. 좋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일리가 있고 이제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경기지사 얘기는 전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뭐 공식적으로 나온 건 전혀 아닌 아니죠. 거고. 썰로서 이제 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제 경기도 도민분들한테도 아이고, 조금 그럼요. 말이 안 되고 이진숙 위원장님도 계속 대구에서 활동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너무 소모시키는 그쵸. 카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게. 이거는 조금 네.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원내로 들어오시도록 좀 배려를 하는 것이 사실 배려도 아니죠. 이진숙 위원장 충분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 당에서, 입장에서는 조금 너무 이제 힘든 길을 다시 돌아가셔야 그러니까요. 되는 게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당과 공관위에서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말씀도 저희가 좀 드려봤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결과는 일단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사실 반농담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남부지법 가처분 판사가 우리 당 대표보다 더 힘이 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1야당 대표보다 남부지법의 가처분 판사가 국민의힘과 지금 제1야당의 모든 정치적인 동선들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그 판사님 이름 그분 당대표 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아니, 뭐- 모든 걸 거기서 지금 결정을 해요.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에서 뭐 당원들에게 선출된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사실 헌법상 정당의 자율성을 최대 폭넓게 보장하고 사법부가 정당 사무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가 사법부의 판단 하나하나가 이 정치적 행위 전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요. 지금처럼 사법부의 가처분 판단이 이 어떤 제1야당 정당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영향을 끼친 전례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닌 것이 우리가 뭐만 하면 남부지법 가처분 판사 찾아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지금 칭찬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대로 지금 판사가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의 사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게 사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더구나 지금 이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신청은 공천에 대한 이제 정당 네. 사무거든요. 이 공천이라는 것은 그 앞서 있었던 뭐 배현진 의원이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그 가처분과는 또 성격이 달라요. 이 공천은 정말 그야말로 정당의 고유한 이 전략에 의해서 내려지는 정당 사무인데 이것을 두고 사법부가 감나라 배나라 한다? 판단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써 2차례 반복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에서도 굉장히 이 선거 관련 특히 공천 관련 가처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일단, 안 됩니다, 절대.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뭐 일단은
인용 또는 기각이 될 건데 우리가 이 결과에 따라서 좀 예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조호영 의원이 탈당도 고사하겠다. 모든 경우에서 열어뒀다. 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가처분을 건 이상 탈당 선택지는 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인용되면 컷오프 취소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면 돼요. 맞잖아요. 네, 인용되면 그렇죠. 탈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또 기각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공관위 결정이 합당했다라고 법원이 인정을 또 한 것이기 때문에 탈당할 명분이 없죠.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자 시사저널 기사로 나온 탈당 관련 뉴스는 조영 의원 측에서도 오보다라고 단칼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가처분 결과를 보고 이제 많은 이런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처분 대응 네. 잘 해야겠죠. 아우 정말 네. 이것까지 진짜 무너지면은 아유, 그럼요. 힘듭니다. 네. 정말 제대로 당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요. 우리가 네. 법원이랑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말이 저는 안 정말 되잖아요. 작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정치의 사법화, 그다음에 사법의 정치화 네. 굉장히 저는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누가 지금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민주당, 이재명 정권이 이 그렇죠. 사법의 정치화, 정치와 사법화를 이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같이 지금 부안해동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겠다라고 하는 네. 말씀 거듭 드리고요. 네, 저희가 지금 30분 정도 진행을 했는데 우리 또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5,000분 정도 신청해 주시고 계십니다. 와.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광고 한번 보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고 이후에 더 재밌는 이야기 우리 장덕 대표 또 집을 처분을 하셨어요. 하셨습니다. 네. 매체를 하셨네요. 네, 그 이야기와 또 정원호 구청장의 이런 미스터리한 수의계약 관련 이슈들, 자신에게 후원을 한 사람들만 수백억 대 그러니까요. 지금 수의계약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의혹까지 저희가 더 많은 이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광고 보시는 동안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3초 뒤에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멸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멸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손수 대변인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변인님, 네. 사실 우리 당이 무슨 다주택자 악마화하는 정당도 아니고 저희는 그럼요. 시장 경제를 존중하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재명 대통령이 마귀 같은 투기다, 망국적이다라고 자 극단적인 표현까지 이런 게 막말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돌이켜 보면은 정작 투기 때문에 부동산 폭등했던 정권은 민주당 정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악귀라고 하는 표현을까지 동원하는 이런 어떤 부적절한 사태, 민주당 기준으로 주범 누구냐? 국민의힘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권이지 않습니까? 벼락거지라는 그 단어가 나왔던 그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요. 네, 부동산 본인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했다라고 했던 부동산 본인도 정책, 본인도 집권할 때는 실패를 통계 인정했던. 조작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요. 부정하다가 이제 가서 이제 이재명 정권 들어서고 나니까 부동산은 솔직히 실패했다. 실패했다. 라고 하고 예.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윤석열 정권 때도 굉장히 안정적이었고요. 그럼요. 우리 국민의힘 정권에서는 사실 부동산이 민주당처럼 2배 폭등한다든지 2배는 고사하고 오히려 떨어졌을 때가 더 많았을 정도로 박근혜 정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 당 정치인들에게 부동산 폭등 책임을 묻는 것도 저는 좀 황당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자기네들이 사고 치고 왜 우리한테 난리야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부동산 정책만큼 여러분 좌파 정권과 우파 정권의 정책이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고 그 결과가 확연하게 이렇게 달라지는 정책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이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에 이르기까지 우파에서 진행되었던 집행되었던 이 부동산 정책은 정말 그 수요와 공급을 잘 관리해서 그렇죠. 집 가격의 안정화를 이뤘던 정권이고 좌파 정권에서는 사실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그 부동산 정책과 지금 이재명 정부의 결이 굉장히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재인 정권 때 부동산 폭등을
맛봤던 네. 겪었던 우리 국민분들은 이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좌파 정권은 이 부동산 정책에서는 집값이 완전 널뛰기를 한다.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 학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한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정책을 계속 펴면서 네. 이게 될 거다 말을 하니까 모순이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쨌거나 제 요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다주택이라고 막 욕먹으면서 막 판이 많이 휘둘릴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재명 쪽에서 무슨 뭐 고위 이제 관계자들 있잖아요. 정책 위반자들한테 부동산 대책 짜는 사람들은 다주택자는 빼고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좀 황당하긴 해요. 아니, 전문성이 먼저지 무슨 집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네. 의원이 그 말 했잖아요. 네. 그럼 주식하는 사람, 제 말이요. 주식하는 직원들은 괜찮단 말이냐.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오히려 도대체. 부동산은 실물 경제지만 네. 주식은 사실 투기성이 훨씬 강하잖아요. 근데 주식하라는 주식은 정부 처음 봤습니다. 정말. 아니 뭐 비투도 레버리지 일종이다. 그렇게까지 했던 정부가 사실 부동산 뭐 투기다 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아유 이거 핵심은 이거예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언제 무슨 뭐 투기 막이다 뭐다 한 것도 아닌데 더군다나 지금 장동혁 대표 집 6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설명 한번 쭉 드릴까요? 아니 그게 한 채가 이제 보령 지역구에 있는 집이에요. 지역구에 집 네. 있어야죠. 그럼 지역구 당연히 있어야죠. 있어야죠. 집 없이 그 지역구 가가지고 이사도 안 하고 선거 뛰는 게 말이 됩니까? 지역구 그 가지고- 무시하는 거죠. 지역구 네. 가지고 있었는데 문재인 정권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두 채 중에 지역구 집과 강남집이 있었는데 팔라 그랬더니 뭘 팔았습니까? 노영민 전 네. 지역구에 있는 그러니까요. 지역구에 있는 집을 팔았어요. 아이고,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 아이고. 구민들을 거는 무시하는 지역구에 행태입니다. 집 있어야죠. 그래서 이제 장덕 대표가 보령 지역구에 있는 집 하나, 그리고 이제 구리에 있는 집 하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중앙 정치를 해야 되니까 보령에서 출퇴근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리에 집을 하나 구해놔서 지금 자녀분들 살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하나가 또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모친 그렇죠. 노모가 사는 시골집 하나, 그리고 장모가 사는 집 하나. 장모님이 이제 집인데 그것도 지분 상속 형태로 받아서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일부.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총 6채 정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다 합쳐봐야, 물론 작은 돈 아니지만 다 합쳐봐야 아파트 가격 무슨 뭐 8억 얼마? 8억 김병기 5천? 장미 아파트가 무슨 이재명 정권 들어가지고 몇 억이 올랐다고 하는데 김병기 잠실 장미 아파트 방 한 칸도 못 살 정도 6개 다 합쳐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니, 벤틀리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집에 자전거 6대 있다고 지금 욕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제 딱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런데 아,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쪽에서 유치하게 나도 네. 집 팔겠다. 장동혁도 팔아라. 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받아줄 이유가 없지만 아무튼 처분을 하셨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약간 그런 정무적인 판단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 그 다음에 장모님 사시는 이 아파트 지금 다 이제 처분을 다 하신 거죠, 사실. 그래서, 실제 본인께서 살고 있는 집과, 그 다음에 보령에 지역구에 있는 집, 그 두 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처분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해서 결과적으로 정말 필요한 집 2채. 그러니까 사실 네. 그 오피스텔도 진작 내놨는데 이게 뭐 똘똘한 한 채도 아니고 뭐 어디 잘 나갈 만한 집이 아니래요. 그래가지고 보러 오는 사람도 없더라. 아니, 그리고 요즘 이렇게 여러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예. 오피스텔, 이제 이런 지금 집이 이제 서울 영등포에 있는 이제 오피스텔이거든요. 네.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개떡같이 해놔가지고요.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그 부동산 뭐 대출도 안 정책을 나오고 지금 뭐 해놨어요. 엄청 못해요. 사고 예. 싶어도 돈이 있어야 사죠. 대출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네. 현금이 이만큼 있어야 지금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안 팔렸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내놓고도 안 팔렸던 집인데 아무튼 뭐 시세보다 싸게 내놔가지고 네. 빨리 팔아라 난리를 치니까 어쨌거나 처분을 했다 결과적으로. 네. 그래서 집 딱 2채만 남겼다고 하죠. 그 지금 지역구에 있는 집 하나 그리고 이제 구리에서 실제? 있는 집 하나 네. 이 2개만 남기고 전부 매각을 했다. 그런데 정작 분당에 나도 집 팔 테니까 야당 대표도 팔아라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집은 아직 좀 판매가 안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게요,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이 분당 집이요, 애시당초 팔 수 없는 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이게 재건축이 또 이제 예정되어 있는 또 집이고, 아하. 이런저런 사유로 이 아파트가 팔 수 없는 아파트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반에 이재명 대통령 집 내놨고, 팔렸다고 강유정 대변인인가? 그때 브리핑을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오보 냈어요. 네. 강유정 대변인 오보 전문가잖아요. 또 오보를 내가지고 팔렸습니다. 아닙니다. 안 팔렸습니다. 이렇게 몇 번 기사를 지웠다 삭제했다 그러니까요. 했던 네.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이 아파트는 안 팔렸습니다. 네. 네, 안 팔린 상태라고 아니, 합니다. 결과적으로 딱 그거잖아요. 뭐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아파트 판다고 하니까 진짜 파는 줄 알더라. 아파트 판다고 하니까 장동혁 대표만 아파트 팔았어요. 아니, 아파트도 이게 아니고 오피스텔. 아이고. 단식도 여러분 단식도 보셨죠? 장동혁 대표 그렇게 투명하게 진짜 완전 FM으로 하는 단식. 그러니까요. 우리는 모든 이 집 처분도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고지고대로 다 해요. 근데 이재명식 단식 여러분 어떤 단식인지 보셨죠? 출퇴근 단식. 출퇴근 단식. 뭐 이런 식으로 다 꼼수야 여기는. 네? 모든 게 꼼수야. 뭔가 불투명해. 이런 진짜 민주당식의 이 아이고, 정치에 참 우리가 너무 이게 행동하는 정직하게. 사람 따로, 생색내는 사람 네. 따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참 페이크라고 해야 될까요? 답답하네요. 청와대가 페이크를 걸어서 대통령집 팔았으니까 야당 대표도 팔라고 해서 봤더니만 자기들은 결국 안 팔렸고 아니. 대표만 지금 팔았어요. 예, 이 아이고야. 민주당이 하는 예. 행태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그 관세 협상도 협상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그렇죠. 해놓고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예, 합의문이 잘된 필요 없을 협상이었다. 정도로 예. 근데 지금까지도 우리 관세 협상 지금 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맺어진 됐어요.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건건이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은 두루뭉술 그냥 넘어가고 있다. 국민을 거의 바보로 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지금 공직자들 재산 공개를 하는 또 시즌이 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네. 여러 공직자들의 또 재산이 속속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이 또 한바탕 구설에 올랐습니다. 재산이 1년 사이에 무려 18억 원이 늘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건가? 보통 대통령 선거 한번 뛰면은 아무리 당에서 보전해주고 뭐 한다고 하지만 네. 500억짜리 선거 하는데 자비가 들어가기는커녕 지금 증식이 됐거든요. 일단 18억 증식됐는데 더 황당한 게 그중에 이제 2억 5천 정도는 현금이 늘었다. 네, 아니 우리 현금. 댓글에 네. 축의금 받은 거냐고. 축의금.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안 그래도 네. 그 한창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 대선 한중단에 아들 그 네. 이동호 씨 이건 뭐 이미 알려진 네, 이름이니까요. 이동호 씨가 그 결혼한다라고 하는 그 축의 관련된 어떤 계좌번호가 또 돌아다니는 맞아요.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계좌번호 돌리는 게 뭐 불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돌면 누가 봐도 아니 대통령 아들이 지금 당장 대통령 아니지만 후보 지금 당선되기 직전인데 유력 주자인데 아들 이렇게 계좌번호 돌아다니는 게 이거는 맞나?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이게 맞는 건가? 너무나 그랬거든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비교가 되는 게 네. 기억하시죠? 김문수 전 우리 대선 후보의 예. 따님 결혼시킬 때 아무에게도 안 알리고 그냥 중국집 하나 네.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 간소하게 치르고 또 김진태 강원도지사님 또 자식 이제 혼자 치르실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르는 이제 우리 또 보수 우파의 네, 이런 그럼요. 분위기에 그럼요. 반해 민주당은 뭐 사람들, 계좌번호 날리고 계좌번호 뿌리고 뭐 사람제에서 하면서 뭐 국감기간에 무슨 뭐 신용카드 뭐 가능하다 뭐 그런 식의 카드 막 나오고 난리가 납니다. 카드를 이렇게 잡았고. 달라요. 예. 이렇게 달라.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최민희 네. 위원장 결국 사퇴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자리 지키고 있고. 그래서 참, 결국 네. 이 재산이 18억이 이재명 대통령 늘었는데 이게 지금 축의금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네, 진짜 현금 2억 5천. 근데 또 축의금이라고 또 해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저는 대체 뭐 현금을 2억 5천짜리 2억 5천을 받는 그런 그리고 사실 그게 이재명 본인이 결혼한 건 또 아니잖아요. 이동호 씨가 결혼을 했는데 왜 본인의 자산이 증식을 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00% 소명이 되는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게 좌파들 이제 민주당은 서민이라는 것도 정말 옛말 같아요. 지금 보면은 강유정 대변인 뭐 재산 수준하면 무슨 뭐 외제차 몇 대씩 가지고 다니고 그잖아요. 맞습니다. 포르쉐인가 뭐 그거 몰고 다닌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보수가 더 잘 산다 뭐 이런 것도 옛말이다. 그럼요. 부자가 뭐 서민 얘기도 옛말인 것 같고요. 뭐 아무튼 대통령도 1년 사이에 18억을 벌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공직자 월급으로는 가능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죠? 예, 본인도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그 외에 또 공직자분들의 이 재산 상황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다주택자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귀가 씌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마귀 씌인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어요. 주변에 득실득실거려요. 득실득실거려요. 네. 일단 4명 중 1명이 지금 다주택자로 나왔고요. 또 10명 중에 4명이 지금 강남 상구에 지금 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변에 마귀가 득실거린다.
아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집도 안 팔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네, 어쨌거나 이 이재명 대통령 재산 증시까지 해서 뭐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온 프레임은 다 집어 씌워놓고 자기들은 책임지는 게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이제 오늘 굉장히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훨씬 통 크게 이 지도부와 함께 갔으면 더 좋은 그림이 진작됐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정원호 구청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지금 보면은 비리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 아닌 것 같아요. 까도남이네요. 까도 비리가 계속 나오죠. 아니, 일단 정원호 네.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그렇죠. 후보.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일 잘하더라 한 얘기 기사 나오자마자 벌써 까발려진 과거. 이거는 그냥 팩트죠. 의혹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 경찰 폭행했다부터 시작해서. 이재명의 남자가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경찰 폭행 정도는 해야. 경찰 폭행 정도 검사사칭 있고. 정도는 해야 이게 비리가 맞죠. 이런 한 500억 정도, 500억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에 비하면 500억 얼마나 귀여운 수준입니까 지금? 네. 541억 원을 수의 계약으로 이제 주변에 이제 업체들이 따냈다는 거예요. 와, 수의 계약으로 여러분 541억 원이라는 거는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이게 제가 지금까지 정원호 구청장 관련 논란을 조금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과거 경찰 폭행 논란, 이건 뭐 해명을 뭐라 했냐면 뭐 5.18 관련 언쟁이 벌어지면서 당시에 무슨 뭐 어린 철없는 마음에 뭐 그랬다. 어쨌거나 이거는 팩트고요. 전과가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통일교 관련된 이슈가 또 계속 불거졌죠. 통일교에 방명록까지 남겼을 정도로 깊게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지금까지 현재 진행형인 이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향이 여수라고 하더라고요. 고향이 전남 여수인데 성동구청장을 지내면서 여수 지역 자신의 고향 지역에 하필이면 행복센터 복지센터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꼼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공모를 해서 뭐 이게 마치 주민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애초에 후보군을 거기로 좁혀놓고 찬반 투표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무슨 절차를 지킨 겁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것도 결과적으로 구청장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고향에 일종의 좀 수혜를 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지금 의혹, 이것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수의계약 이슈예요. 수의계약. 네. 고액 후원을 한 사람들이 수의계약을 통해서 성동구청으로부터 수백억대의 지금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업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수의계약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모 형태를 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말은 공모인데 그거 있잖아요. 특정 사람을 겨냥해서 여러 조건 막 100만 가지 달아가지고 이 사람 아니면은 공모해도 절대 당선될 수 없게 짬짬이. 그런 식으로 하는 네.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꼼수라고 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실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 아니 우연으로 정말 우연히 정원호 구청장에게 고액 후원을 했던 사람들만 수의계약을 받을 확률 있다고 보십니까? 없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이제 고액 후원자 정원호를 후원을 했는데 후원금을 최고액인 500만 원을 준 이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최고액을 주는 사람들이 대표로 있거나 임원으로 있는 업체가 무려 8곳이에요. 이 8곳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8곳 업체가 지금 541억 원의 수의 계약을 했다는 건데요. 아이고. 사실 이 이제 구청이든 시청이든 이제 수의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얼핏 기억나는 게 2천만 원 이하, 네. 계약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맞아요. 경우에 조건이 있어요. 수의 계약을 하고 아니면 특별히 정말 이 업체만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는 경우 맞아요. 이럴 경우 수의 계약 등등 그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조건을 맞춘 것 같지 않아요. 2천만 원짜리 수의 계약을 도대체 몇 번을 해야 500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지는 않을 거고 분명히 이 특정 업체를 위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공모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그 업체를 위한 공모로 짜집기를 하는 방식으로 네.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인 거죠. 네.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이렇게 정원호 구청장에게 500만 원을 돈 낸 그 업체들만 이렇게 수의 계약을 따낸 것이 지금 의혹으로 보도가 된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성동구청 단위에서 500억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지금 서울시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10조가 넘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이권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벌써부터 걱정이 돼요. 지금 서울시가 이런 그렇죠. 식이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아직 의혹 단계니까 제가 확정적으로 뭐 몰아주기를 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지금
누가 봐도 사실 구린 구석이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의혹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과연 선출직 공직자로서 지금 자격이 있는가? 서울 시민들을 지금 지방세 어떻게 쓸까 참 걱정 많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1년의 정원호 구청장의 이런 이제 의혹들, 비리 의혹들을 보면서요. 이 사람이 일 잘한다 하는데 뭘 잘하냐면 행정 절차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잘 만들어요. 완전 이재명 꼼수를 칼코만이라. 그렇죠. 꼼수를 되게 잘 써서 요리조리 이렇게 일을 만들어내는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네. 고향에 만든 성동구의 그 무슨 행복 쉼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본인 고향에 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심지어 본인의 땅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게 있어요. 성동구 행복 쉼터가. 이 행정 절차를 한번 가만히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이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뭐 주민투표라는 것을 거치긴 거치는데 요식행위로 거쳐요. 그리고 네. 그 부지를 이미 정해놓고 주민투표를 나중에 한단 말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뜯어다 보고 회의록을 좀 찾아보고 하면요. 굉장히 꼼수를 잘 쓴다. 꼼수 쓰는 일머리가 탁월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